솔로 감기 취향론. 인간은 외로움에 사무치면 자신의 그림자라도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사랑을 줄 대상을 찾지 못해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어느 순간 곪는다고 강변하는 친구 A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A도 마찬가지. 녀석은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이 3번 열리는 동안에도 연애다운 연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호감에서 출발한 감정이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마다 A는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절규에 나오는 사내처럼 양손으로 얼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녀석은 술자리에서 늘 구시렁댔다. 연애하고 싶은데, 정말이지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런 녀석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 이름하여 솔로 감기 취향론이다. 연애와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게 핵심이다. 연애는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야.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체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지. 나를 봐. 연애를 못해서 감기와 함께 살다시피 하잖아. 솔로가 감기에 취약한 게 분명해. 참으로 어설픈, 아니 서글픈 이론이다. 게다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육상 경기에서 바통 터치를 하듯 끊임없이 연애 상대를 갈아치우는 사람도 잔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우문에 말려든 녀석은 즉각 우답을 내놓았다. 그건 아주 간단해.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거야. 배우자나 연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겠지? 면역력도 감퇴할 테고. 아주 쉽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단 A는 늘 외롭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사시사철 감기를 달고 산다. 분주함의 갈래. 뉴스를 봤다.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아이들의 삶의 질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였다. 학원에 다니느라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 귀가하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다.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은 있어요? 아직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해 보이는 꼬마 아이는 뻔히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죠? 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당돌하게 대꾸했다. 대화요? 그럴 시간이 없죠. 저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빠요. 하긴 한창 뛰어놀 아이들을 학원에 가느라 바쁘고 한창 뛰어놀 아이들은 학원에 가느라 바쁘고 학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는 부모대로 바쁜 게 현실이니 당연히 그럴성 싶었다. 당연히 그럴성 싶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에 얽매이고 또 지배당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종일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 같다. 바빠서 못해 시간이 부족해 같은 어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그 바쁨에 지고 만 것이다. 특히 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 원고 마감 등을 처리할 때면 그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든다. 시간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막다른 길에서 붙잡히는 느낌이 들면 스스로가 참 못마땅하다. 그리고 가끔은 뭐가 뭔지 갈피를 못 잡겠다. 정말 바쁜 것인지 아니면 바쁘다는 걸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주함에도 갈래가 있는 듯하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한 경우가 있고 핑계를 찾다 보니 분주한 때도 있다. 오늘 하루 난 어떤 색깔의 분주함 때문에 바쁘다는 말을 쏟아냈을까? 희극과 비극. 청주시 오송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다른 소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만 같은 압도적인 소음이 열차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앞자리에 앉은 사내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기차 속도에 비례해서 그의 목소리 데시벨도 줄기차게 상승했다.
사내의 입에 부부젤라 같은 응원 도구를 이식해 목소리를 증폭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내는 통화 상대에게 잔뜩 화가 난 듯했다. 1시간 가까이 열과 성을 다해 말을 이어갔다. 난 그의 목소리를 억지로 들으며 현역 시절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폭넓은 활동량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박지성 선수를 연상했다. 사내의 지구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어쩔 수 없이 통화 내용도 엿듣게 됐다. 그가 토해내는 모든 얘기가 내 귀로 날아들었다. 그 친구는 남을 배려할 줄 몰라.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음, 본인에게 하는 말인가? 그렇다면 통화를 하면서 자아 성찰까지 하는 것인가? 급기야 사내는 통화 막바지에 폭발적인 고음을 자랑하는 가수가 샤우팅을 하듯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난 말이지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야. 난 말이지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야. 난 이 문장이 왜 이리 웃기던지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다. 희극적 요소가 다분하지 않는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아 라는 말을 되풀이하다니. 역시 사람은 흥분하면 자신이 내뱉는 말과 행동을 비교하거나 대조하지 못하는 법이다. 다만 한편으론 사내가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내가 그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이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해 현대인의 비극적 자화상을 고발하는 행위 예술일지도 모른다는 꿈보다 해몽식의 상상을 하며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찰리 채플린이 그랬던가. 세상사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 말이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길. 단편소설의 거장으로 꼽히는 안톤 체호프가 쓴 희곡 중에 벚꽃 동산이라는 작품이 있다. 19세기 러시아 봉건귀족 사회가 붕괴하고 신흥 부르주아가 부상하는 과정을 날카롭고 처연하게 그린 작품이다. 몰락한 제주 라네프스카야는 호화로운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남은 거라곤 곧 경매에 붙여질 벚꽃 동산뿐이다. 하필 왜 벚꽃 동산일까? 안톤 체호프는 어떤 이유에서 벚꽃 동산을 희곡의 무대로 삼은 것일까? 내 생각은 이렇다. 한껏 흐드러지게 피다가 일순간 꽃비를 흩뿌리며 사라지는 벚꽃이 짧디 짧은 우리네 인생과 닮았기 때문이 아닐는지.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친척들이 라네프스카야에게 변화를 강요하면서 이야기의 갈등이 고조되고 극은 막바지로 치닫는다. 그녀의 친척과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어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사는 라네프스카야의 귀에 이런 조언이 들릴 리 없다. 결국 그녀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지를 떠나게 된다. 벚꽃나무가 잘려나가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연극을 본 뒤 감정이입을 해봤다. 내가 그녀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녀의 터전인 동산을 갈아엎어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놀이동산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을까? 살다 보면 누구나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선택의 기록에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들어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뱅뱅 사거리나 세종로 사거리와 달리 인생의 사거리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 이정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내판이 없다는 건 그릇된 길로 들어서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애초에 길이 없으므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에 가까울 것이다. 정해진 길이 없는 곳을 걸을 때 중요한 건 솔직함이 아닐까 싶다. 눈치와 코치에만 연연하다 재치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삶을 그르치는 이들을 나는 수없이 봐왔다. 가끔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 욕망과 상처를 끄집어내
현미경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관찰해 봄직하다. 솔직히 말해, 솔직하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 남을 속이면 기껏해야 벌을 받지만 나를 속이면 더 어둡고 무거운 형벌을 당하기 때문이다. 후회라는 형벌을.